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선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시장에서 생선을 구매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간섭받지 않죠. 규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롭게 시장에서 생선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경제 질서에 따른 이러한 시장의 운영,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앞에서 그 자유가 무너지고 그리고 규제가 늘어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정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기업 통제령을 발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생선은 공개된 장소에서 2등분해서 한 마리 2인, 한 마리 2사람, 이 원칙을 준수하여 판매하라. 이런 기업 통제령을 발표했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소위 생선 함께 나누기 정책, 그런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통제령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생선 2등분 코너라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 마련이 됩니다. 이제 생선을 사려면 국민들은 생선 2등분 코너 앞에 줄을 서야 하는 것이죠. 물론 생선을 파는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 생선 2등분 코너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줄을 선 사람에게만 팔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또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선을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을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막을 내든지 아니면 그냥 통째로 가져가든지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 통제령 하에서는 이제 줄을 서야 하고 판매자가 집어주는 것을 그냥 받아가야 하고 게다가 모든 생선은 반도막을 내서 그 중에 하나만, 반마리만 사가야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짜는 아니죠. 엄연히 생선값을 지불합니다. 돈을 내되 사는 사람의 자유도 파는 사람의 자유도 없고 결국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배급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을 띠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규제가 대폭 늘어나게 되지요. 생선을 파는 사람을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선을 사는 사람을 그저 국민이라고 부른다면 이 규제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만 규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도 규제가 생긴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양측 모두 결국은 전 국민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기업 통제령을 비판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통제령, 잘못된 시행령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못된 정책 설정,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생선 나누기라는 데에서 마음이론을 한번 도출해 보기로 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행동, 그 행동의 자유, 기업의 자유, 이런 것들을 통제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일일 생선 판매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생선을 팔게 됐으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생선 2등분 코너 앞에 서서 생선 한 마리는 반드시 2등분을 해서 그것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만 할 겁니다. 법률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법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일일 생선 판매원이 돼가지고 이제 생선을 팔려고 나왔더니 그 앞에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박원순 씨였고 그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재명 씨였고 그 뒤에 A, B, C, D 하는 사람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박원순 씨하고 이재명 씨를 잘 알겠죠. 이제 생선을 2등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생선을 이렇게 두고 생선이 머리 쪽이 있고 꼬리 쪽이 있죠. 그런데 2등분 딱 중간을 나눴을 때 머리 쪽으로 좀 가서 자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똑같이 나누는데 실패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생선 한 마리는 머리가 있는 쪽의 작은 도막, 꼬리가 있는 쪽의 큰 도막,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중에 큰 도막을 박원순 씨에게 주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집을지는 파는 사람이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국정 운용을 계파 싸움에 이용했다. 그런 점에서 실패라고 할 수 있고 또 편파적으로 했다. 그래서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씨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동일 계파라는 것은 아니죠.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을 합니다. 박원순 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빈곤하니까 그래서 좀 큰 도막을 줬다. 이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지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역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래서 자의적으로 집행을 했다 하는 면에서는 위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결국 실패한 것이죠. 이제 이재명 씨를 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두육미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은 도막을 준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쪽을 준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성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진실하지 않은 변명이지요. 또 여기에도 무식하다 하는 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물고기를 반으로 나누기 전에 자기 앞에 박원순 씨와 이재명 씨가 서 있다는 것을 인지했겠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나눠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그저 순수하게 그저 똑같이 나누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겁니다. 고의로 생선을 똑같이 2등분하지 않고 일부러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했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실수가 아니고 범죄로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처럼 그런 식의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처럼 그런 좁쌀 영감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생선을 둘로 나눌 때 우리 국민들은 고의로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게 그렇게 도망내지 않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실수로 똑같이 나누는데 실패해서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거다. 내 책임이다. 하고 책임을 질 겁니다. 만일 이 생선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 생선을 사려고 한다면 자기 몫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고 나올 겁니다. 자기가 생선의 머리가 더 맛있으니까 더 작은 것을 주면서 맛있는 걸 준다.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 속이려고 애초에 하지를 않겠죠. 그 다음에 이 고의로 크고 작게 나눈다 하는 것은 그 뒤에 편가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 애초에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편을 나누지 않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우리 국민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이 그러하듯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편애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쪽을 받고 또 이번에 작은 쪽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불평등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다음 기회에는 이 상태가 뒤바뀌게 해서 결국은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 평등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큰 도막을 받는 사람에게,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박원순 씨에게 큰 도막을 건네면서 눈을 찡긋하면서 미소를 보낸다. 그러면 이때는 정말 무엇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혐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자백하는 셈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큰 도막을 받는 사람에게 슬쩍 웃음을 보이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마음이 바르고 그리고 그와 같이 유치한 그리고 그 꼼수를 쓰는 당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든 이러한 예를 살펴보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이 나라를 중앙 통제 경제 그리고 모양과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은 배급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줄 서서 주는 것을 받는 그것이 습관이 된 국민들은 마치 포로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학착스러워집니다. 여유를 잃는 것이지요. 게다가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따지면서 이웃을 모두 이익을 두고 싸우는 적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을 할 때도 변호사 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원래 우리 국민들은 하지 않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유가 있었고 이웃을 무조건 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가까이 다른 사람이 보이면 내 것을 훔쳐갈까 봐 의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태도,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해산 결정을 했던 통합진보당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 참여연대나 민변에 있는 그래서 아귀다툼을 하고 세상을 더할 나위 없이 각박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전염된 것 같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원래 초등학교 1, 2학년의 돌봄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그것을 확장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2018년 6월에 이르러 2019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봄 교실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학년, 한 학년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2018년 현재 초등학교 3학년생을 둔 부모가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 이때 일주일째 잠을 설쳤다. 이 돌봄 교실의 혜택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2017년 4월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둔 그런 부모는 초등 돌봄 교실을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런데 2017년 5월이 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때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것을 더 늘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더 지난 2018년 6월에 이르러 내년이 되어서야, 내년까지는 그대로 있고 내년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3학년의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신뢰했던 국민들이 그 신뢰가 분노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모들도 원래부터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바뀌는가? 원래 독립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독립적인,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그런 사람에게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교실이라는 혜택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 더 생긴 것이지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더 생기니까 좀 편리하고 또 좋고, 이런 덤의 개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에게 혹시 이 덤이 없어지면 어떨까? 없어지면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초등학생 그 부모들, 또 더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고 하면은 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 풍선 기둥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초등 돌봄 교실이고, 또는 다른 어떤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땅에서 발이 뜬 상태로 그 기둥에 매달려 있습니다. 독립성을 잃고 의존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후보일 때부터 시작해서 보궐 대통령이 되면서 문재인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이 다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완전히 의지하고 이제는 땅에서 발을 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의존해서, 바로 그 공중에 솟아있는 기둥에 의존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들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금 행정을 처리하는 그 모습은 이들이 매달려 있던 기둥을 없애버린 겁니다. 내년에 조금만 잡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잠을 설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복지 저런 복지, 그리고 무한돌봄, 또 복지 확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성향이 배급을 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심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급을 타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은 공짜를 받아서 좋기만 할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상하게도 공짜로 더 많이 받는 사람, 공짜로 받는 것이 자기 생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남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배급을 타려고 줄 서 있는 국민, 그 국민이 양육하는, 교육하는 자녀는 어떨까? 우선 그 줄 서 있는 국민은 강한 자, 1등인 자, 최고인 자, 그런 심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가 그러한 철학으로, 그러한 심리로 교육하고 키우는 자녀, 그들도 역시 강한 자가 되겠다, 1등 하겠다, 최고가 되겠다, 이런 심리, 그런 경우는 좀 보기 드물겠죠.
나로서는 이 교육과 관련해서 다소 엄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인 부모가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배급을 받아서 그러면은 그 경우에 대부분 자녀들은 집단 양육을 당합니다. 이렇게 집단 양육하는 것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권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집단 양육을 안 하고 각 집에서 따로 가르치고 교육을 하더라도 양육을 하더라도 어차피 공동생활을 하는 데에는 뒤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공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는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렇게 오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심지어는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집단 급식, 집단 양육을 하면은 그 교육의 끝이 그 성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단 급식을 하고 집단 양육을 하면 그 아이들은 집단의 구성원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느 유치원 소속, 어느 놀이방 소속이면 거기에서 주는 것만을 보고 배우고 거기 사람으로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광장에 병사 10만 명이 정렬해 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왼쪽으로부터 75번째 줄에서 앞에서 뒤로 53번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병사로 크는 것이 바로 집단급식, 집단양육으로 자라는 우리 국민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셀이라고 하죠. 세포로서 자라는 것이죠. 말은 개인의 창의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광장에 도열해 있는 10만 병사에게 창의성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가로 세로 줄이 맞을 리가 없죠. 그 줄을 맞춰서 서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집단 급식과 집단 양육은 세포로서 집단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점으로서 그렇게 개인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은 자기의 자녀를 리더감으로, 인류로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급식 먹고 집단 양육되고 그리고 집단 속에서 평준화되면 사는 동네에 따라 평준화가 더 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나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바라는 그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급식을 먹고 집단 양육되고 하는 것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고 또는 소위 노동자 계급의 사회 또 굶어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그것이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의 목적인 그런 나라 그런 곳에서 채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굶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자. 세금을 더 투여해서라도 아이들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집단 급식은 유기농을 먹이고 한우만 먹여도 그저 집단 급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집단주의의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게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다시 그들에게 개인의 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우리 모두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바르고 지혜롭고 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성장시키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면 다대일 교육만 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아주 귀하게 자녀를 키울 때 활용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다대일이다 하는 것은 자녀 가운데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주위에 각 분야에 현명한 능력 있는 성인들이 모두 조금씩 만날 때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고 조부모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동네의 이웃 어른이 가르치고, 또 물론 바람직한 것은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의 모범적인 그런 공무원이 됐을 때 그 또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가장 경쟁력 있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녀 교육, 그것은 집단 교육이 아닙니다. 다대일 교육으로 그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그 소양을 다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에는 국민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의 정책으로 경제를 규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셀로서, 세포로서 키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